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누나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펀드 매니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분산의 개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몰빵하지 않고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한 종목이 오르는데 다른 종목이 무조건 다 오르는 그런 종목이라면 절대 쳐다보면 안 되고 이게 오를 때 이게 적당히 내려가고 이게 내려갈 때 이게 적당히 올라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되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야 혹시 모를 리스크를 내가 매니징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분산의 관점을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분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꽤 괜찮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냥 일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살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 승인을 바라는 것 같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꽤 SEC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근데 또 안 될 이유를 또 꼽자면은 안 될 이유도 사실 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ETF의 기초 자산으로 삼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ETF의 구조를 보면은 ETF를 발행하는 그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는데 이걸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수탁을 하거든요. 네, 그 보호를 위해서. 근데 비트코인을 수탁할 만한 그런 곳이 마땅치가 않다. 이제 그 블랙록을 비롯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해달라고 지금 그 신청서를 낸 자산운용사들이 코인베이스의 자회사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수탁사로 지정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수탁할게라고 했지만 SEC의 관점, 전통적인 금융권의 관점에서는 이거 좀 괜찮겠어? 그래도 거래소 얘네가 얼마나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 라는 의심을 가지고서 트집을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는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얘 적자예요 지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TF는 거래와 이게 수탁의 분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SEC의 관점에서라면은 이거 트집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거래소마다 가격이 또 다르잖아요. 이게 또 약간 SEC가 좀 많이 꼽게 볼 수 있는 지점이긴 하거든요. 또 시세 조작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높아 보이진 않지만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언젠간 될 것 같긴 한데, 당장 내년에 승인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승인될 경우 네. 뭐 비트코인의 가격 아니면은 승인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만약에 저의 예상을 뒤엎고 승인된다면은 진짜 아주 그냥 파티가 일어나겠죠. 뭐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현실적인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은 이제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명백히 ETF 승인과 관련된 거였으니까 승인이 안 된다면은 그 상승분만큼 반납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막 떨어질 거냐?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어쨌든 내년에 금리가 3번 정도 인하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분명히 제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쿠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반감기에 따른 상승폭이 기존처럼 아주 가파르진 않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이슈이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또 표심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비트코인의 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ETF 승인 거절됐다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아주 피가 낭자해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쿠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신도분들은 그냥 믿고 사시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보통 금하고 많이 비견이 되잖아요.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거다 막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천 년 뒤에는 될 것 같아요. 몇천 년? 네. 왜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아무래도 성향이 T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이성을 찾아보자. 자, 금의 시총이 얼마냐면은 지금 이제 13조 달러라고 하거든요. 13조 달러. 이제 1경 6,90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비트코인 시총은 8,200억 달러로 1,000조 원 정도예요. 금 시총이 6%거든요. 그렇죠. 네, 6%인데 금이 왜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녹도 안 쓴다, 뭐 연성이 있다, 뭐 전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미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제일 큰 건 역사성이거든요. 네, 몇천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인류의 신뢰의 그 두께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그 금의 위상을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나. 미래를 좋게 보지만서도 그 누적된 역사는 그렇죠. 굉장히 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금이라는 게 법정화폐의 가치 보증용으로도 사용된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물론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국제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중국 부호들이 이 자산을 좀 해외로 이제 유출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와닿는 가치일 것 같지는 않아서 맞아, 아직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금에 네. 필적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본질이라 생각해요. 이 어떤 시장에서든 다 통용되는 그런 본질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확률적 사고, 네. 확률적 사고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 확률적 사고를 한다는 거는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크립토 업계 업력 6년 차가 되어 보면서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이 시장에는 결정론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미 올라간다. 2년 내 몇 배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결정론적 사고가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막 아주 유리한 사고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생태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유명 트위터리안이 뭐 어떤 코인을 픽했다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코인을 점 찍었다라는 것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자기가 굴리고 자금 규모가 크다면은 뭐 그런 정도의 베팅을 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간다 하면은 사실 저도 투자할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데 우리가 조금 투자의 본질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그렇게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소액으로 검증을 해 나가면서 자기만의 패턴, 자기만의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는 방식.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률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 우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률적 우위를 중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그널만 보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반등할 확률 혹은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반등할 확률 그런 여러 가지 확률들을 중첩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누가 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거를 투자를 해버리면은 높은 확률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률적 사고 시장은 불확실하다. 그 무엇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의 우위. 이것이 중요한 건데 자, 확률은 변동성이 있죠. 확률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와 그럴 수 있지 않다가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내 예측이 틀려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내가 시드머니가 충분하다면은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감내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내가 시드머니가 불충분하다면은 이 확률의 변동성에서 오는 여러 손실에 대해서 크게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 견디기가 되게 힘들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세워놨던 원칙을 전부 다 저버리고 감정에 휩쓸린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더 그럼 최악에 치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라는 그래프 있죠. 그 부가 1 증가하면은 행복이 뭐 2 증가하고 부가 2 증가하면 행복이 1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정도는 점점 둔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부가 1 증가하면은 행복이 1.5 증가하지만 부가 1 감소하면은 행복도 그만큼 떨어진다. 고통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드머니가 작다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얻게 되는 고통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흔들리기 쉽다. 그러네요. 그럼 시드머니가 많다면은 내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고통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좀 크게 키운 상황에서 투자에 임하셔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양봉 장대 양봉이 뜨고 하는 거에 혹해가지고 그냥 내가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데 몰빵을 한다거나 해버리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난 그러기를 원치 않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이 자금의 우위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절제. 이게 절제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이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이익과 손실이 무수하게 변동을 하면서 이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 내구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코인 시장은 그 어떤 부정적인 이벤트, 내러티브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절제를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내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지금 승률이 60% 이상이어서 들어갔는데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거를 나의 인격 수양의 재료로 삼아라. 절제를 하는 그 습관을 좀 들여보아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까 투자할 때 기술적 지표 같은 것도 좀 네.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첩돼서 확률을 높여라. 네. 혹시 뭐 투자 지표로 참고하시는 게 있을까요? 투자 지표는 이제 뭐 개인마다 보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뭐 김치 프리미엄 정도는 체크하는 건 좀 지금 엄청 높잖아요. 네, 엄청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수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김치 프리미엄 조정이 또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적당히 보고 너무 높다면 조금 들어가는 걸 지양하시라.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가 빠지고 그러다가 도미넌스 조정되면 알트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관찰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그 변동을 늘 조금 주시하시면서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타이밍에 지금 돈을 넣어야 확률적으로 조금 더 우위가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 유출량을 저는 지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 뭐 크립토 퀀트 같은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보면은 거래소별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유입되고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된다는 거는 일종의 코인 매수 대기 자금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놓고 이제 레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르면은 바로 사기 위한 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입금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지표가 꽤나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는 많이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막 이더리움이나 갑자기 그 거래소의 유입량이 증가한 거예요. 네. 그럼 그건 매도 시그널인가요? 반반이죠. 뭐 더 오를 걸 예상해서 이제 오를 걸 예상해서 어디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입금해서 차익을 벌려고 이렇게 입금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진짜 뭐 매도를 하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 뭐 해석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네. 약간 이제 유입된 거는 네, 다른 걸 네. 살려고 그렇죠. 기축 통화니까. 달러니까. 기축통화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그 원화 계좌에다 넣어놓는 거랑 똑같은 똑같은. 비슷한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거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나요? 달러로 직접은 안 사나요? 미국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들이 달러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원화로 뭘 사는 것처럼 하긴 할 텐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대부분은 아름아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서 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래를 많이들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은행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그렇죠. 14억 명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해요. 예. 한국은 이제 축복받은 나라인 게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책을 이렇게 써주시고 저도 이게 잘 몰랐는데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생소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수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은행에 가서 이제 송금 신청서를 쓰고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달러 송금을 하겠죠. 그럼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개은행을 거쳐 가지고 현지 은행으로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시간이 많게는 5일 정도가 걸리고 또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만약에 이 달러를 디지털 표식으로 바꿔가지고 디지털 정보 형태로 보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겠죠. 그 데이터니까 우리가 뭐
해외에 살고 있는 지인한테 카톡 보내면 안녕하세요 보내면 바로 가잖아요. 데이터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달러를 토큰이라는 형태로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보낸다면은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러를 토큰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달러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코인과 다르게 한 개당 1달러 선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정된 게 아니라 스테이블한 거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달러, 0.9달러 정도로 변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변동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디지털 달러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 크립토를 거래하는 기축 통화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여러모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제가 책에다 많이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쓰임새가 많이 확장될 것 같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도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대략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발행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가 안정적이다라는 걸 믿으려면은 그에 보증하는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금을 달러 혹은 미국 국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다시 달러 환매해줘라고 이거 보내면은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 보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항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1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다라고 1대1 패깅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많이 해요. 언제든지 환매 가능하다라는 점을 내세워서 일종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나 강점이나 뭐 주목해야 할 이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해외 사례를 먼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화폐라고 하는 건 경쟁 구도에 항상 놓여 있거든요. 모든 화폐의 서열과 가치가 동등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화폐가 가치가 있다는 걸 서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개도국 화폐, 아르헨티나 페소라든지 뭐 베네수엘라 화폐라든지 튀르키예 리라라든지 이런 화폐들은 사실 선진국 화폐에 비해서 가치가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낮은 이유는 그 화폐를 개발한 그 나라의 경쟁력과 경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현지 자국민을 제외하고서는 이들의 화폐를 기꺼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화폐의 가치를 화폐 가치 하락을 조장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부의 통화 정책의 실패라든지 그 나라만의 고질적인 어떤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뭐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의 공급이 막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일을 해서 월급으로 그 나라 화폐를 받을 텐데 이거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인플레는 올라가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구매력이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급여를 뭔가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뭔가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제일 좋은 건 단연 달러겠죠. 근데 문제는 개도국엔 달러가 부족해. 달러가 없어. 그 정부가 규제. 달러 인출을 또 제한하기도 하고 어디 뭐 길거리 환전소를 가도 달러를 자국 화폐로 바꿔줘도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꿔주지 않거든. 기본적으로 달러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니즈를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이긴 하지만 달러에 연동이 되어서 1달러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달러로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해외 MZ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주목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크립토 거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MZ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월급을 받고 있다. 해외에 있는 여러 젊은이들이 현지에는 이렇다 할 직장이 없고 현지에서 뭔가 미래를 좀 이렇게 꿈꾸기에는 여건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아예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인터넷은 다 되고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생태계는 일단은 국경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블로그든 어떤 플랫폼에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기만 하면은 해외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때 돈을 크립토로 받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으로 받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든 그렇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예 바로 현지에서 뭐 커피나 밥을 사 먹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현지 화폐로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국의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한국의 MZ 세대들도 이제 자기가 들어간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내가 내 일을 해야지. 내 사업을 해야지라는 것을 꿈꾸고 있는 MZ 세대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이게 시야가 뜨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직접 해외 클라이언트에 컨택을 해가지고 크립토 기업에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제공해주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급여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글로벌 프리랜서 시대, 글로벌 1인 기업가 시대와 딱 맞물려 떨어져서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이 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망할 수는 있는 건가요? 망할 수 있죠. 이 망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디패깅, 1달러를 그렇죠. 유지하지 못하고 확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 루나도 그랬잖아요. 네, 루나도 그랬죠. 근데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서 말한 테더나 USDC와는 다르게 크립토를 뒷받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땐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보기는 힘들었어요. 불안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거 덕분에 어떻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긴 한데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니까 바로 와장창 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디패깅 이슈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고 디패깅이 벌어진 적도 있고요.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테더인데 아까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만큼을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진짜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감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감사 보고서도 약간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분기별로 보고서를 낼 때만 급하게 막 국채 수량 맞춰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고객이 이렇게 테더 환매를 요청했는데 미국이 막 제재를 때려가지고 너네 테더한테 환매해주지 마라고 해서 테더사도 환매를 못 해주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과연 발행사들이 원할까? 원하지 않겠죠. 아마 그러니까 제 기대감으로는 발행사들이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폭락이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유입된 자금이 없어질 거잖아.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서 수익을 못 낼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발행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적절하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을 것이고 하기를 저는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뭐 약간의 그런 변동성은 있지만 1달러로 패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도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 맞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가격이 변동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어딘가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씩 존재하긴 해요. 뭐 여러 거래소들이 예치 이자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국채를 토큰화한 토큰을 구매해서 국채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꽤 그런 플랫폼들이 꽤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로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사람들이 이거를 환매하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사주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환매를 하면 그만큼 시총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어떤 다른 여러 프로젝트와 협력을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개발되기를 원할 것이고, 앞으로도 개발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도 충족도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래를 좀 내다본다면은 대박은 못 내더라도 소소한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다. 초심자라면은 그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품에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사 보시라. 지금 다행히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도 한국의 빗썸이나 뭐 코인원 같은 거래소에서 원화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한번 사서 한번 그 효용을 체감해 보시라. 그럼 그걸 사고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도 있어요. 출금도 가능해요. 그냥 USDT를요? 예, 보낼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써 보시라. 써 보시면서 진짜 이게 디지털 달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질을 한번
체감해 보는 것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꽤 재밌는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대표님 만약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만약 1억이 있다면은 저는 비트코인에 한 30, 그리고 우량주에 30, 네. 그리고 성장주에 40을 넣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크립토 투자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제 좀 적절한 분산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크립토에 뭐 과반수 이상을 넣는 것보다는 한 30 정도 넣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주식도 조금 전 투자도 추천도 해요. 물론 국내 주식을 추천하지 않지만 미국 주식을 추천하긴 하지만 미국 주식 중에서 좀 우량주들, 그런 이제 다우존스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거 좋다 생각하고, 그 마지막으로 성장주는 지금 보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이클이 항상 도니까 결국 어려울 때가 있으면은 좋아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내에는 경제에 또 훈풍이 불 거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사도 굉장히 좋지 않나. 그래서 334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주식시장의 훈풍도 한 1, 2년 보세요? 좀 길게 보면 3년? 그렇게 보세요? 네. 내년부터 시동이 조금씩 걸리다가 내후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뭔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합니다. 전체적인 좀 매크로를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런 네. 느낌이 좀 드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저의 매크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크립토 시장은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크립토를 그냥 사기다, 이거는 그냥 뭐 가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조금 전향적인 관점으로 크립토를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미래의 화폐의 관점으로 접근하든지 어떤 관점이든 좋으니까 한번 이 시장에 대한 여러 정보를 취합을 해보시면서 스스로 공부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이번에 출판한 이 책에 정말 다양한 재밌는 얘기도 많이 담아놨으니까 혹시나 좀 크립토를 재밌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뭐 책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대불장의 초입이다 지금. 네, 초입입니다. 딱 좋은 시기 같은데. 네, 아주 좋은 시기고 아주 지금 투자하시려면 지금 하는 게 맞다.